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과거 정책 수립과 평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이 된 뒤 내놓은 정책 중에 5년 안에 끝나는 정책은 아마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 제도화하는 데까지 제 임기 안에 할 수 있을 뿐이지 10년, 20년, 30년이 걸리는 사업이 많습니다. 생물학적 실험, 특히 유전학적 실험의 연구 재료로 많이 쓰이는 동물은 초파리입니다. 번식력이 왕성하여 다수의 다음 세대를 생산해낼 뿐만 아니라 돌연변이 개체가 많고 배양이 쉽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초파리의 짧은 생애주기 덕분에 유전학적 특성이 초파리의 일생 동안 어떻게 적용되며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지 비교적 쉽게 관찰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발전된 의료기술로 기대 수명이 80세에서 90세, 어느덧 100세를 바라보는 시점에 이르렀고 인간의 신체적 구조는 초파리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긴 생애 주기만큼 인간의 욕구 또한 초파리보다 훨씬 복잡하며 다양합니다. 그렇기에 초파리 실험으로 입증된 각종 유전학적 가설들을 곧바로 인간에게 적용시키는 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간에게 적용시키려면 초파리보다 훨씬 긴 인간의 생애 주기만큼 길고 섬세한 안목으로 인간을 관찰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의 본질은 국민, 곧 인간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정책 중 우리의 삶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정책들은 시간이 지난 후에나 효과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정책의 부작용 또한 시간이 지난 후에나 드러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책 수립 당시엔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정책 수립은 그래서 긴 시간을 두고 면밀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책 비판 또한 긴 안목과 여러 근거들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기적이며 즉각적인 효과만을 노린 정책과 근시안적으로 내린 결론으로 비판하는 것 모두 인간의 삶을 단순화시켜 얕잡아보는 포퓰리즘입니다. 이런 포퓰리즘에 휘둘리는 건 참으로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인간은 초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이브TV 호구면입니다. 오늘 BC님이 조금 늦으시는 관계로 제가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좀 그동안 이제 BC님의 낭낭한 목소리로 이제 늘 방송을 들으시다가 초장부터 이게 뭐냐 싶으실 텐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BC님 오시면은 본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BC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나이브TV 플래카우 BC입니다. 오늘 아침에 녹음을 하느라 좀 늦었습니다. 녹음을 하느라가 아니라 녹음한 날인데 늦으신 거지 뭐. 네, 맞아요. 네. 그렇지. 아직 꼬이네. 저도 오늘 좀 저희가 녹음 시간을 좀 일정 때문에 좀 일찍 잡았는데 그래서 저도 아직 사실 눈이 잘 안 떠져요 지금. 저희가 최근에 계속 오후에 녹음을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제가 오후에 결혼식 참석을 해야 돼가지고, 네. 그래서 오전 아침으로 땡겼는데 오랜만 아침에 하니까 힘드네요. 그러니까 나도 눈 안 떠도 죽겠다니까 지금. 호구맨님은 거의 안 주무셨을 거 아니에요. 뭐 저도 이제 새벽에 아까 그 대본 제가 한 5시쯤에 보냈잖아요. 예. 그러고 이제 한 2시간 잠깐 그 시계 맞춰놓고 눈 붙였다가 눈 감았다가 떴죠. 잠깐 그 정도니까. 근데 괜찮습니다. 또 이야기하다 보면 또 정신이 돌아오고 그러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렇게 되죠. 이제 이 풀기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네네. 이제 이번 주에 저희 이제 썸네일로 쓸 건데 그 사진 이제 트위터에 어느 분이 올리셔가지고 저도 봤는데 JTBC 정치부 회의에서 그 보도를 했더라고요. 아, 그걸 인용한 게 정치부 회의였나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게 당원 간담회 같아요 보니까. 요새 그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들고 있죠. 지역 순방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아마 거기서 나왔던 얘기 같아요.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당원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민주당은 너무 양반스럽다 해야 되나 되게 뻔뻔해도 되는데 정치 자금을 조금 받았다고 해서 자살을 당하신다거나 서글프다. 그런 소리를 했어요. 이제 민주당이 양반스럽다. 국힘당에는 되게 뻔뻔하게 잘도 버티는데 민주당은 그 자잘한 부정에도 이제 손쉽게 이제 그동안 이제 인정하고 이제 그 죗값을 치르면서 정치력을 스스로 많이 깎아먹었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일단 근데 그러신 분이 저는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자살 당하신 분. 뭐 이제 그렇다 치고 일단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 같은 케이스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아니면 또 이분은 아마 노무현 대통령까지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 거예요 아마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소위 양반스럽다 스스로 정치를 깎아먹는데 이제 그런 식의 지적을 하셨는데 이 담론 저는 이제 김호준한테 처음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 뭐 우리 안에 이제 뭐 작은 부정은 국힘당처럼 눈 감아주고 막 그 이렇게 진영이 같이 싸워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트윗을 썼지만 근데 사실은 저는 이게 민주당 정치력의 근본이기도 하고 민주당이 지금까지 오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어떤 정치적인 걸 떠나가지고 저는 이게 국가의 근간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거대 정치 세력이 두 개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네. 근데 한쪽은 사람들이 대부분 큰 기대를 안 하는 수준으로 이미 그 정말 뻔뻔하게 나갈 정도로 이렇게 드러내놓고 썩었단 말입니다. 근데 다른 한쪽은 거기에 비해서 훨씬 깨끗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그걸 자신들의 강점으로 계속 그동안 내세워 왔어요. 그러면은 그게 사회적으로 볼 때 어떻게 작용하냐면은 그 비리나 부정부패라는 게 잘못됐다는 인식을 사람들한테 계속 심어준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대항하는 거대한 정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양쪽 다 썩어버리면은 부정부패가 사회적으로 용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사회 전체가 그냥 썩어버리겠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심각하게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렇죠, 그렇죠. 위에서 다들 뭐 돈 좀 받아 처먹고도 뭐 그냥 뻔뻔하게 저러는데 공무원들이 뭐 미쳤습니까? 한 자리 뭐 하다가 뭐 돈 좀 세게 받을 거 있으면 저거 받고 나도 그냥 인생 팔자 고치고 말지 그러고 그냥 그렇게 더럽게 안 나간다는 보장 없잖아. 네.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권 교체에 성공을 하셨던 이유도 그렇죠. 흔히 그 국민들한테 이렇게 고정관념처럼 돼 있었던 뭐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진보는 그래도 부패하지는 않았다는 거야.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한 발 더 나가셔서 진보가 더 능력이 있었다. 그렇죠. 안보도 진보가 더 잘했고 경제도 진보가 더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된 거잖아요. 부패하면 무능하다라고 저도 말씀을 예. 하셨고 뭐 당선 후에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은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뭐 예전에 한나라당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누리당 네. 왜 욕했습니까? 걔네들이 부패했으니까 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서민 등골 빼먹고 네. 뭐 정경유착, 그렇죠. 예? 권한유착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기득권을 유지해왔으니까 그거를 깨려고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던 거였는데 그렇죠. 똑같은 짓을 하라고 하는 이게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정치적인 걸 제껴놓고 봐도 사회적으로 부패가 만연하게 돼버린다는 그렇죠. 거고. 큰 양대 세력이 다 비슷한 행동을 하면 이거 지금 이재명한테 하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 이재명의 그 수사 의혹에 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보면은.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신 분이 개딸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저는 이게 그 의도적인 확대 해석을 해보자면은 이건 개딸의 빅픽처다. 사회적으로 부패가 만연하잖아요. 그래서 사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 하잖아요. 그때면은 논의해 볼 만한 게 기본소득입니다.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그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사회 시스템 자체가 부패해가지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기본소득으로 그냥 다 뿌려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예전에 아부 이집트 교수였나? 그분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신 거잖아. 네네. 그러니까 행정력이 너무 그러니까 그렇죠. 갖춰진 게 인프라가 없으니까 행정 역량도 부족한 데다가 공무원들은 또 나름대로 구려가지고 뒷돈 받고 막 일 처리해주고 그런 시스템이 만연해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도움 받아야 될 대상들한테 제대로 도움이 전달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공평하게 싹 뿌려버리자 그렇게 네, 나오는 그게 거죠. 이제 최대한 가장 단순한 행정이 될 테니까 네. 그 나라에서는 네.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최소한의 국민들이 어떤 소비 역량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키워 나가자 그런 취지로 이제 기본소득이 그나마 제한적으로 유효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개딸이 이 말들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민주당이 씨발 나도 족같네 나도 우리도 똑같이 더럽게 놀 거야 그러고 완전히 나라를 완전히 부패 천국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우리도 그냥 순식간에 저기 한 아르헨티나 수준으로 전락하면서 기본소득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지. 그 전에 아마 엄청난 대규모의 시위 소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아니 근데 그 데모할 만한 인간들은 양당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중도층은 또 데모는 안 하잖아. 그때 되면은 아니 그렇게 정도 심각해지면은 또 할 수도 있습니다. 파기가 들고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쯤 되면. 아무튼 그래서 참 이분은 진짜로 정치 젖도 모르면서 함부로 나대지 말길 바랍니다라고. 아는 사람은 욕할 거야. 씨발 젖도 모르면서 어디서 나불거리겠냐고. 네가 지금 뭔 소리 처지낀지 아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아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욕은 못 하겠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소양은 좀 쌓고 뭔가 좀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하십시오. 안타깝습니다. 이 네. 기본을 챙겨야죠. 부패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세상을 굴러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렇죠. 부패하면은 뭐 어떤 좋은 사회 시스템이 있어도 부패하면 다 망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좀 하고 말씀을 하시라. 이재명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좀 김어준한테서 좀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달탄양님, 트친 S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4하구 괴정로 221 사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입니다. 트위터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웰컴퓨터와 골뱅이 AIRSEE 숫자 12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컴퓨터 조립 수리 전문점이고요. 원하시는 사양에 맞는 최적의 견적을 내드리고 조립 세팅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해드립니다. AS와 고장 수리, 원격 지원 및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네, 그 지난주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12월 이벤트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위터 팔로잉 및 이제 댓글 이벤트 많이들 이제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뭐 이번 주에도 보니까 트위터에 이제 그 판매 후기 글들이 이제 몇 개 이제 소개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당근마켓 글도 있고 뭐 다 당근마켓 글은 지난주에 올리셨던 거였던가 뭐 그렇고. 뭐 이번 주에도 이제 조립 의뢰하신 분이 그 조립 의뢰가 들어와서 조립을 하다 보니까 부품이 이제 오류가 나가지고 좀 그 시일이 늦어지는 바람에 뭐 그 사은품들 왕창 챙겨드렸다 뭐 그런 이제 글을 올리셨던데, 그러니까 참 후회해요 보니까 컴퓨터가 손이 크신 것 같아요. 아 이거 이 웰컴퓨터에서 설마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건 아니지 걱정이 될 정도로 네. 후하십니다. 많이 퍼주고 계십니다 지금. 네. 그래서 그 뭐 이제 연말이고 또 이제 신학기 다가오고 하니까 또 뭐 자녀분들 컴퓨터 요즘은 다 PC를 많이 안 쓰긴 하더라고. 과거에 비해서 이제 모바일이 워낙 발달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타블렛 이런 쪽으로 네, 많이들 하시나. 네. 그래도 이제 집에 PC 한 대 정도 있는 게 뭐 아직까지 쓰임새가 많으니까 PC 구입하실 분들은 뭐 저기 부산뿐 아니시더라도 택배로도 배송은 되니까 한번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골뱅이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골뱅이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개육,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 호박, 고구마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구마 아직 다 못 파셨나? 아직 완판 말씀은 아직 없으셨던 것 같아요. 맛있던데. 네네. 잘 먹었습니다. 맞아요. 정말 잘 먹었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네. 많이들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 내용 들어가 봅시다. 네. 이제 첫 번째 곡으로 제가 잡아본 게 그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간만에 뉴스에 등장을 하셨어요. 예. 저도 이 뉴스를 어저께 TV를 통해서 오랜만에 봤어요. 제가 어저께 오랜만에 본가에 가가지고 네네. 잠시 TV를 켰는데 네. 이 장면이 딱 나오더라고요. 김진표 의장이 회동 뉴스가 마침 나왔나 보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제 어제죠. 12월 16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해서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랑 그 여야 원내들이 이제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게 이제 그 주요 쟁점, 지금 이제 예산안으로 계속 이제 그 여야가 이제 충돌하고 있는 주요 쟁점이 이제 그 법인세율 인하,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김진표 의장이 15일 날 그 중재안을 제시를 했어요. 법인 세율 인하를 이제 1%만 깎는 걸로. 네, 그게 최고 세율 구간을 1% 포인트만 내리자. 네. 예, 이런 중재안을 제시를 해가지고 민주당은 즉각 수용 의사를 밝혔는데 국힘 측에서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일 날 그 중재안을 제시를 했는데 안 먹히니까 김진표 의장이 그러면은 좀 더 생각해보고 다음날 다시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같이 국회의장실에서 이제 그 여야 원내랑 3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주호영이 이제 말하기를 뭐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정권 교체 첫 해니까 그 보통 이제 그 허니문 기간이 있잖아요. 첫 해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좀 정보 서신대로 일하게 좀 도와달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민주당 정권 잡았을 때 자기들이 이제 협조적으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별로 그랬던 기억은 없는데 사실. 그렇죠. 네. 그나마 그래도 예산안은 그 진짜 예전에 비하면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에 비하면은 네. 뭐 그래도 좀 빨리 상대적으로 됐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런 면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또 그 문재인 정부 중반기부터는 또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되는 바람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애초에 그 정권 시작 때부터 박근혜 탄핵으로 기가 많이 죽은 상태였어가지고 선거 또 판판이 지고. 네,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제 법인세 최고세율 1% 인하에 대해서는 뭐 1%만 가지고는 대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25%인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대만이 지금 20%, 싱가포르이 17%인데 이 세율을 경쟁하기 어렵다 그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좀 납득이 안 됐습니다 사실. 지금 뭐 기업 유치 같은 걸로 대만이랑 싱가포르랑 우리나라가 경쟁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또 사실 금융이 발달한 나라지. 그렇죠. 제조업이나 이런 쪽은 또 아니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직접적으로 그 무역 시장에서 부딪힐 일이 거의 없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반도체 때문에 네. 좀 부딪히기는 하는데 네. 그래도 이게 이런 식으로 직접 비교를 하는 게 적당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예. 그래서 뭐 아무튼 그래도 뭐 어찌됐건 간에 협의해보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날도 불발이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박홍근 원내 같은 경우는 뭐 민주당은 이제 그 김진표 의장안을 수용을 했는데 국힘이 지금 저러고 있어가지고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은 양보할 게 여지가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양보할 여지가 없으니까 국힘이 어떻게 좀 한 발짝 물러서라. 그리고 안 그러면은 지금 이거 예산 심사 때문에 안 그래도 저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지금 계속 그 국정조사 일정을 잡아놓고 제대로 이제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강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진표 의장이 여기 원해서 좀 되게 세게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님 답지 않게 좀 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 중재안을 내고 이제 합의안을 어제 중재안 냈을 때 그거 보고 좀 합의안을 좀 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못 그래가지고 좀 서운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요 이제 다음 말씀이 좀 중요합니다. 보면은 뭐 지방자치법상 광역단체는 오늘까지 예산 심의를 끝내야 하고 기초단체는 22일까지 끝내게 돼 있다. 그렇게 해야 겨우 구정 전까지 복지 예산이 지출돼 세모녀 사건 같은 일이 안 일어나도록 취약 계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또 해 넘어가면 또 명절이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 지원 대상이 되는 이제 그런 취약 계층들한테는 절실하긴 하죠. 사실은 지금 빨리빨리 이런 것들이 통과돼가지고 예산 잡히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 다음 말씀이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지금 우리 경제를 살려내고 취약계층을 도우려고 하는 이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늘어지고 못 굴러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니들. 네. 그러니까 합의해라 이것들아. 그렇죠. 뭐 하는 짓이냐 이거 네,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거 뭐 명목상으로는 그 법인세율 어쩌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것도 이재명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있죠. 지금 국회 이제 그 회기 질질 끌고 가는 것도 그렇고 뭐 그 사실 그게 아니더라고 해도 외부에서 그렇게 지적을 해버리면 사실 뭐라고 반박을 못 해요. 지금 뭐 저기 노웅래도 좀 걸려 있지. 그렇죠. 체포동의안이 좀 올라갔나 노웅래 체포동의안. 이제 갔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네. 자유투표하는 걸로 일단 정리를 했다고 해요. 그것도 참 그 당론도 못 내죠.
왜냐면은 그 두 번 연달아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두번 연달아 쓰면 진짜로 욕 뭐 지금도 충분히 욕 먹고 있지만 지금 먹는 거 배로는 곱절로 먹어야 되니까. 예. 그리고 그 뭐 돈 뭉치 거기 그 띠지가 관련해 가지고 뭐가 검찰에서 네. 증거를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의 그 해명과는 다른 네, 네. 물증 같은 거를 좀 확보를 한 상태인 것처럼 보여서 네. 이게 섣불리 실드를 쳐주기가 어려워 보여요. 노웅래는 근데 뭐 다 지금 막 물귀신처럼 뭐 나 하나로 끝내가겠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던데.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혼자 유동규 본부장이 얘기했잖아요. 예? 각자 그 자기가 지은 죄만큼 받아가야지 혼자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또 엮여 있나 거기에? 모르죠. 예, 그 어쨌든 그 뭐야 그 이정근 씨, 네, 이정근 씨 관련 이분이 뭐 통화 녹음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그 양이 네. 어마어마하더라고. 한 2만 분 정도. 예. 누가 어떻게 태어날지 알 수 없네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은 지금 뭐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있을 것 같고 검찰도 이거 소화하려면은 지금 엄청나게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수사 인력이. 뭐 잘 하겠죠. 이라도 잘 해야지 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 이런 거 잘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김치부 의장이 본인이 내는 이제 중재안에는 연연하지 않고 어찌됐건 간에 니들끼리 합의를 해가지고 제발 그 월요일까지 제발 이제 그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당부를 하셨습니다. 시급하니까. 참 언제 봐도 김진표 의장님은 디테일하십니다. 네. 예, 그 딱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다 아시니까. 그렇죠. 이게 22일이 진짜 마지노선이다 이때가. 네네. 기초단체당 뭐 정부에서 받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는 뭐 얼마가 들어오는지 정해져야 여기서도 이제 기초단체 내년도 예산안을 딱 깔끔하게 숫자를 맞춰 놓는데 그렇죠. 이게 중앙에서 끝나질 않으니까 네. 여기서도 일단 그냥 멍 때리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심사가 끝났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처리를 해야지. 적당히들 하고 좀 빨리 좀 처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나라가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좋은 상황도 아닌데 이런 걸 힘겨루게 하고 있으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팔자 편해요 참 얘네들만. 다들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고 지금 시급해 죽겠는데. 그러니까요. 자 이제 이어서 이번 주에 이제 좀 많이 논란이 된 뉴스죠 이거는. 네네. 이제 뭐 문재인 케어가 폐지되네 이제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16일자로 이제 여러 그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됐는데 한국경제 TV에 이제 기사를 잠깐 가져와 봤습니다. 제목이 이제 이래요. 사라지는 문재인 케어 병원도 증시도 대혼란. 그래서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문재인 케어 관련한 그 업체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임플란트 업체. 네네. 그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임플란트 한 개였나 두 개였나? 그저까지는 보장해준다고 의무로 보장해준다고 그렇게 나가는 바람에 이제 임플란트 업계들이 그동안에 많이 호황을 누렸는데 이제 문재인 케어가 전면 폐지돼 버리면은 그것 임플란트도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뭐 MRI 그 기기 관련 업체들이나 네, 그런 업체들이 네. 이제 많이 이제 그 증시에서 뭐 주가가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이번 주에 나온 기사를 보면 12월 1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제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습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운을 띄웠어요. 이렇게. 그리고 기사에 보면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익명을 요구한 한 영상의학과 이제 의사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문케어 이후 쓸데없는 검사가 너무 많아졌다. 동네 병원은 급여가 되니까 무조건 찍는 상황이 나왔다. 대학병원은 검사가 늘어나면서 의료진 업무 과다는 물론 검사가 꼭 필요한 환자가 오히려 예약이 늦게 잡히고 판독도 빨리 안 됐다. 그러니까 MRI 이야기죠. 네네. MRI 장비 같은 경우에 이제 몇천만 원 하는 고가의 장비인데 이게 이제 뭐 동네 병원은 사실 들여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또 수요도 잘 안 나오고 왜냐하면은 근데 이제 문케어 적용 이후에 이제 확실하게 그 MRI 장비를 도입한 동네 병원들이 늘어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그 어느 정도는 이 의사,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영상의학과 의사분의 요 말씀이 어느 정도는 뭐 납득이 가는 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본인 부담률이 내려가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 접근성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또 MRI 검사를 받으면 뭔가 더 잘 보일 것 같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질병을 사전 예방하려는 차원에서 네.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근데 검사량이 너무 많아져서 그렇죠. 오히려 이제 현장에서는 좀 인원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예, 그렇게 보입니다. 다소 이제 그 의료 영향이 과부하가 걸린 면이 있다고 해야 되나? 네, 네, 볼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 보장성 그 조정에 관해서 이제 좀 그 PC님이 이제 조사를 해오셨는데 한번 봐보죠. 네, 사실 이제 이거 관련된 얘기가 제일 처음 나온 거는 그 올해 여름입니다. 네. 그때도 이미 한번 많은 분들께서 화가 나셨었어요. 네네. 예. 그때도 이제 제목이 똑같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연합뉴스 뉴스를 한번 보면 이 8월 19일에 보도된 건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초음파 MRI 건강보험 문턱 높아지나 문재인 케어 폐기 수순 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뽑았어요. 그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제 업무 보고를 하면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그 복지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잉 의료 이용을 야기하는 초음파, MRI 등 급여화 항목에 대해 철저히 재평가하겠다. 그리고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을 개선하고 건보 자격 도용을 방지하겠다. 네. 그래서 그럼 이걸 줄이면 어떻게 하겠냐? 초음파나 MRI에 대한 진단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줄이는 대신에 이제 필수 고가 약품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더 확대하겠다. 네네. 그러면서 뭐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졸겐스마라는 약이 있는데요. 네. 이게 그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라고 합니다. 근데 네. 엄청 고가래요. 네. 한 번 투약하는데 20억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식의 약들을 이제 보험 적용을 좀 확대해서 예, 접근성을 높이겠다. 척수성 근위축증이면 루게릭병인가 이게? 글쎄요, 이게 아무튼 근데 이제 희귀병이라서 아마도 그쵸. 그 생산량이 많지 않고 하니까 되게 비싼가 봅니다, 약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방향 자체는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가능한 것 같고 이제 그럼 과연 이게 문재인 케어 폐기냐? 그때도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이게 네. 좀 언론에서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는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자,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문재인 케어 어떻게 했냐 하면은 비급여 진료 3,800여 개를 급여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 중에 일부가 바로 이 MRI나 초음파 진단 네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네. MRI는 최초에 이제 뇌와 뇌혈관 관련해서 네네. 급여화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두부, 경부, 복부, 전신, 특수 질환 네네. 이런 쪽으로 이제 확대를 해 갔고요. 네. 초음파 진단 같은 경우에는 복부에서 이제 생식기까지 이런 네네. 것들을 급여화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기조로 이제 이루어진 건데 이게 이제 2018년 10월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건강보험 보장률이 어떻게 되냐? 굉장히 이제 급여화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성과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숫자가 그러니까 그런 건데 2018년에 이제 건강보험 보장률이 63.8%였어요. 네. 그래서 2019년에서는 64.2%. 네. 그래서 2020년은 65.3%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돈을 그렇게 많이 쓰는데 뭐 한 2%, 1.5% 이거밖에 안 올라가네. 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거고 원래 그렇게 힘든 걸 수도 있는 거죠. 올라가는 게. 어쨌든 기대는 좀 못 미친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에서의 목표는 임기 말에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네. 이제 거기에는 좀 못 미쳤으니까. 네. 근데 실제로 투입된 금액에 비해서는 훨씬 그 증가율이 낮았고 그게 아무래도 그 고비용 진료들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냐 뭐 네, 그렇게 네.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초음파나 MRI 진료비가 늘어난 거는 정말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2018년에는 네. 1,891억 정도 네.
진료비가 있었는데 네. 2019년에는 이게 이제 거의 1조 가깝게 9,150억으로 늘어나고 네. 2020년에는 1조 3,642억. 네. 그다음에 2021년에는 1조 8,476억으로 늘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늘어나는 것만큼 건강보험 재정이 이제 급여로 지출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일단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과연 그럼 건강보험 재정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네. 건강보험 통계 연보를 보면은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그 2010년에 적자가 한 번 있었어요. 이명박 때. 네. 그 다음에 2011년부터는 계속 연속 11년인가? 2017년까지 네. 꾸준하게 흑자를 유지를 합니다. 네. 흑자를 유지하다가 2018년부터 오랜만에 네. 이제 다시 적자가 네. 연속 2년 나오게 됐는데 근데 적자로 넘어갔는데 적자 폭이 굉장히 커요. 네. 그러니까는 2010년 그 마지막 적자일 때도 한 9천억 대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조 적자가 안 됐어요. 네. 안 됐는데 2018년에는 3조 2,600억 정도, 그다음에 2019년에는 2조 9,200억 정도 적자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적자 폭이 갑자기 너무 크게 연속 2년이 나온 거예요. 네. 근데 또 그 다음에는 2020년이랑 2021년에는 다시 흑자가 되는데 이제 1조 5천억 흑자, 2조 7,500억 정도 네. 흑자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흑자에 대한 원인이 네. 이런 걸로 보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가 실시가 됐기 때문에 국민들의 병원 이용률이 좀 줄어들었다. 네. 그리고 이때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건강보험료 같이 올라갔다. 야, 근데 이 정도로 영향 미칠 수준으로 부동산이 그렇게까지 올랐나? 글쎄요. 하여튼 부동산인데 많이 오르긴 엄청 많이 올랐어요. 네. 네, 그것은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지출이 줄어들고 수입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흑자가 날 수밖에 없었다. 연속 2년 동안. 네. 근데 이제 2023년은 올해부터는 지금 거리두기가 사실상 끝났고 완전히. 네. 네, 이제 위드 코로나죠. 네. 그다음 그래서 다시 이제 뭐 병원 이용률은 늘어날 거고 그다음에 부동산도 이제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죠. 약간 또 내려가는 추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상황이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적자가 되지 않겠냐 이런 예상인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그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급여화했던 항목들이 그대로 존재한다면은 큰 적자를 피할 수 없지 않겠냐 이런 예상인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예측할 수 있죠. 네. 어쨌든 근데 이제 이 적자의 이면을 한번 보면은 일단 이제 건강보험의 수입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우리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네. 네. 보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네. 정부 지원금이 있고, 그러니까 정부 재정에서 이제 일부 나가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저희가 피우는 담배값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대충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지출은 당연히 보험 급여비로 가장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네. 이제 건강보험 운영비라던가 이런 것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기타가 있는데 기타 내용은 잘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보험 급여비가 가장 많이 나가고 그래서 네. 딱 보험료랑 보험 급여비로만 네. 계산을 하면은 네. 단 한 번도 적자가 아닌 적이 없었어요. 예, 그것만 하고. 근데 정부 지원금이 뭐 7조, 뭐 6조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그게 들어가면은 그 적자를 흑자 전환할 정도가 되고 일부는 이제 적립도 누적 적립금도 네, 되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냥 적자 난 상태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2018년, 2019년 이제 뭐 3조, 2조 이렇게 딱 적자가 났었잖아요. 네. 그래서 2020년에는 보험료도 약간 올라가지만 정부 보조금이 9조가 넘어갑니다. 네. 9조 한 5천억. 네. 그래서 이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든 거죠. 네.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이 없으면은 언제나 거의 한 7조, 8조는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건강보험이.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복지가 그렇지만은 각자 이제 내는 십시일반에서 내는 돈의 액수가 어느 정도 돼야 네. 보장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네. 어쨌든 근데 그것도 한 번에 올리면 또
못 내니까 힘드니까. 힘들죠. 네. 사람들이 내고 싶어하지 않잖아요. 사실 네네. 건강보험제 같은 경우 국민연금도 내기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그래도 이제 언젠가 돌려받는다는 보장이 있지만 건강보험은 개인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그리고 뭐 대체적으로 나이 들면 이제 건강보험을 이제 이용할 확률이 올라가긴 하지만은 한창 일할 때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하게 생각될 수도 있죠, 충분히. 그렇죠. 맞아요. 난 병원도 안 가는데 뭐 따박따박 내야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사실은.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또 금방 또 아이를 낳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네. 아이 낳으면 애들이 병원 가거든요. 그렇죠. 예. 뭐 그럼 또 이야기가 달라지지. 건강보험 없으면 그거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네. 젊은 분들도 거기서는 좀 마음을 넓게 네.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뭐 적자를 문재인 정부가 만든 걸 수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줄인 것도 있어요. 어쨌든 그 기저 요인 그러니까 네. 뭐 코로나19 상황이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이 그렇게 9조 이상 들어가지 않았으면은 2021년에는 10조도 들어갔으니까요. 네. 그게 이 건강보험 자체 시스템을 지켜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네. 문재인 정부는 나름의 일을 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일단 재정 파탄을 일으켰다는 거는 굉장히 과장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윤석열 정부로 좀 넘어가 보죠. 네. 이게 이제 이번 일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화를 내시는 포인트가 이놈의 이쪽 정당의 DNA죠. 민영화. 네.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기득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건강보험 역할을 축소시키고 민간보험을 흥하게 만들려는 그렇죠. 그런 사보험에 거예요. 예. 사보험 이루는 거 사보험 아니냐. 들게 네. 하려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 방금 말씀드렸던 문재인 정부 때 늘어난 정부 지원금 액수를 생각하면은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이제 2022년에 그러니까 마지막 문재인 정부 예산이죠. 네. 이때 이제 건강보험에 들어가는 정부 지원금이 10조 5천억이었어요. 네. 내년 이제 2023년에 쓰기로 하고서 제출한 안을 보면은 정부 지원금이 10조 9,700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험료 대비 정부 지원금의 비율도 14.4%로 2022년 문재인 정부 예산이랑 동일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뒤로 확 물러서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건강보험 규모에 대한 축소는 일단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 네. 네. 사실상의 이제 방향 전환, 네, 그러니까 좀 기조가 좀 약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어떤 건강보험이 더 좋은 시스템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약에다가 좀 더 하겠다고 하는 거고, MRI랑 초음파는 이렇게까지 필요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이런 네. 입장인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게 일단은 이제 좀 짜증나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8월에는 사실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이 건강보험 관련해서 저격을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었는데 사실 이번에는 국무회의 때 이제 윤석열이 재정 파탄 이런 얘기가 나와 버렸으니까. 포퓰리즘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거의 이제 직접적으로 공격을 시작한 거죠. 네. 그것도 그러니까는 아주 잘 맞지는 않아요. 뭐 그렇게 망치지는 않았지. 그렇죠. 망친 것도 아니고 사실 뭐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그러니까 방향성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지출 항목 면에서 이제 좀 더 면밀하게 조정을 해가지고 미세 조정을 해서 재조정을 할 수는 있어요. 충분히 그거는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납득할 수 있는데 그게 대놓고 그냥 그리고 사실 지금 예산안을 놓고 보면은 말씀하셨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랑 윤석열 정부랑 지금 의회에 투입되는 정부 지원금 규모가 다르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윤석열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문케어가 포퓰리즘이라고 만약 얘기를 한다면은 윤석열도 지금 포퓰리즘 하는 거야. 그렇죠. 맞습니다. 나랑 또 똑같이 지금 집어넣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수사로 뭐 이전 에피소드에도 저희들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예산안만 놓고 보면 딱히 뭐 그렇게까지 빠꾸 시키는 것도 없는데 괜히 문재인 정부 멱살잡이를 하는데 그런 의도는 자기들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러니까 정치적인 수사로만 봐야 되지 않냐. 네. 그렇게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 싸움을 더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네. 괜히 또 사람들 더 네. 싸우게 만들고. 윤석열은 그걸 알아야 돼요. 당신 당선된 결정적인 이유는 국힘 코어 지지층이 아니에요.
중도층의 일부가 죽어도 이재명을 못 찍겠을 당신을 찍어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지지층으로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 지지 세력으로 윤석열이 자기 지지 세력을 형성을 해가지고 어떤 그 대통령 임기 동안 정치를 확보하고 싶으면은 국힘 코어 세력 모아서 될 게 아니야. 중도에서 사람들을 끌어와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막 던지고 그 싸움 부추기는 말만 해대서는 중도층들이 붙겠습니까? 다 외면하지. 네. 자, 그러면 이어서 보면은 뭐 이제 이 윤석열 정부의 현재의 행보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네.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나라 이제 아까 건강보험 보장률이 65% 정도까지 왔잖아요. 네네. 유럽은 80%다. 아직도 그렇죠. 갈 길이 많은데 지금 이렇게 뭐 급여와 이거 후퇴시키고 그러면 되겠냐 이렇게 비판하는 측도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네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 OECD 평균이 지금 75에서 78인가 뭐 그 정도 되는 걸로 저는 네, 알고 네. 있는데 거기 그 중에 보면 우리나라가 평균을 많이 확 깎아 먹는 나라 중에 하나긴 하죠, 사실은. 이 최근 2년 동안 이제 코로나 사태의 대응 능력을 보면은 그렇죠. 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오히려 유럽의 의료 시스템을 압도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네. 검사 훨씬 더 빠르게 잘 이루어지고 네네. 그다음에 백신 접종도 빠르게 네. 잘 이루어지고 정부 네. 통제 하에서 이제 네. 이루어졌지만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한 나라가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의료 역량이 그 충분히 그걸 그때 충분히는 아닌 거 사실은 의사들이 뼈를 갈아넣긴 했죠. 의사 네. 간호사분들이 뭐 그렇긴 했지만 많이 어쨌든 힘드셨죠. 간에 그렇게 대응할 만한 그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뭐 영국 사례를 한번 들어봅시다. 영국이 보장률이 한 78%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네네. 뭐 아시다시피 영국에서 그 국가의료보험 가지고 일반 병원에서 진료받으려면은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막 병원 예약 잡아놓고 2박 3일 그 이틀 사흘 뒤에 병원을 가서 진료받아야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그 보장률이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병원 문턱은 낮아졌는데 정작 진료받으려면은 엄청나게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접근성은 오히려 이제 예. 떨어진다. 그래서 그 바람에 이제 오히려 뭐 사보험 이용해서 이제 비싼 병원 가거나 그런 케이스들이 많단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즐겨봤던 명절 특선으로 많이 해줬던 영국 코미디 프로그램 미스터 빈 아시죠? 아, 네네네. 미스터 빈 중에 보면은 그 병원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미스터 빈이 막 집에서 이렇게 그 주전자에 주먹이 들어가 주전자 입구에 주먹이 끼어가지고 그걸 이제 빼려고 병원에 갔어. 병원에 가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도 보면 이제 그 에피소드가 진료받는 게 아니고 대기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대기열이 엄청나게 긴 거니까 번호표를 딱 뽑았는데 한참 긴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막 졸고 있는 다른 환자 번호표랑 바꾸다가 막 이렇게 막 들켜가지고 막 난리 나고 그런 내용이거든. 아무튼 그러니까 그 미스터 빈도 보면 상당히 이제 영국 사회를 풍자하는 면이 많은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근데 그게 이제 한 90년대 코미디인데 그때부터 이미 이제 병원에서 진료받기 힘들다. 그런 이제 세태를 풍자한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뒤에도 한 2000년대 이후에도 2010년 뭐 그런 때도 보면은 간혹 이제 이런 의료 시스템에 공공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다큐 같은 걸 하면은 유럽 사례들 많이 소개하면서 영국 같은 케이스도 많이 나오곤 했는데 그때보다 대기하는 기간이 더 길어졌다는 거예요. 아, 점점 네. 이제 그 진료받기도 힘들다. 일반적인 진료를 받기 힘들다. 뭐 그런 식의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장률이 올라가는 게 사실은 뭐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근데 그게 절대 선이라고 할 수는 저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미세한 조정이 필요하고 계속 시행해봤다가 이거 뭔가 부작용이 있으면 방향을 때론 틀어야 되기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장률 80% 90% 되면은 그냥 그걸로 그냥 회피할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들여다보고 다른 시도도 해보고 접근성을 그러니까 방향을 조금씩 바꿔보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는 게 애초에 이게 포퓰리즘이네 뭐 재정 파탄이 있다는 소리를 윤석열이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빡칠 수는 있는데 이 내용 자체만 놓고 보면 면밀히 들여다보면은 꼭 욕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네. 오히려 니네도 뭐 똑같네 이렇게 그렇죠. 욕할 수는 있지. 그렇죠. 뭐 네. 포퓰리즘 니도 좀 포퓰리즘 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렇게는 지적할 수 있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틀린 거지. 지금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하려는 게 뭐 지금 시스템을 후퇴시킨다거나 꼭 그렇게 판단하기는 이제 좀
어렵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정부의 조치가 이제 시작이 되면 그거는 아마 한 2년 뒤쯤에 이제 확인이 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내년도 한 해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산이 그 다음 해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도 이제 한 2021년 잠정치가 지금 이제 나온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확한 확정치는 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항상 그렇죠. 예, 건강보험 통계 나오는 게 제가 이번 주 인트로 글을 그렇게 이제 뭐 초파리 운을 적었던 이유가 네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우리가 비판하는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 단박에 근시안적으로 비판하고 막 반대했다가 저는 이제 그 뼈에 새길 만큼 이제 후에 그 사무치게 교훈을 얻은 게 그게 FTA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FTA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이제 물론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뭐 지금 그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렇게 옹호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다만 비판을 하려고 해도 좀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좀 이렇게 긴 시야로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렇게 네네. 보면은 특히 이제 건강보험 같은 경우, 건강보험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즉각적으로 그렇게 막 틀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는 않다는 거죠. 네. 뭐가 절대 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보장성 높다는 게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다. 그거는 지금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 시국 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대체를 했느냐 거기에 관해서 그걸로도 충분히 입증이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뭐 문재인 정부의 영향도 충분히 있었고 그 코로나 코시국 때 이제 그 대처하는 그 대처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의 영향도 있었지만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그만큼의 캐파가 됐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제 병원이 덜 빡세게 돌아갔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노파심에서만 말씀을 추가드리자면은 네. 이 박근혜 정부 때 쭉 그 건부 재정이 흑자였잖아요. 네네. 흑자였는데 그거 가지고 또 혹시나 네. 욕을 할 수도 있는데 또 그렇게 잘못됐던 것만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은 흑자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수지율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수익분에 나가는 지출의 네. 비율이에요. 네. 그거를 꾸준하게 또 늘려온 게 박근혜 정부더라고요. 어떻게 그 지출을 많이 했던 그만큼 지출도 계속 늘렸다는 거잖아. 지출을 늘려가고 네. 있었던 네. 거죠. 거기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도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쪽 애들이 좀 빈정상하는 게 네. 야 이거 뭐 박근혜 정부에서도 다 하던 건데 갑자기 야 문재인 케어로 이름을 하네. 그러니까는 갑자기 민주당에서 공을 싹 다 가져가 버리는 그런 모양새가 되니까 네. 네. 빈정이 상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충분히. 그렇게 볼 수도 네.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어쨌든 예, 또 참여정부 때도 계속 흑자였어요.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는 뭐였냐면은 계속 이제 규모를 안정성을 높여가는 거지. 그때는 이제 보험의 네네. 규모를 키워야 되니까. IMF 극복한 이후기도 했고 그때부터 이제 그때 성장률 되게 네. 가파르게 성장했잖아요. 노무현 참여정부 때가.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많이 늘려나가는 추세였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무슨 재정 파탄이나 포퓰리즘이 있다는 소리를 안 하고 차라리 지금 이 건보 시스템의 어떤 개편 같은 게 취지를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저출산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갈수록 개인 부담률을 올리지 않으면은 현행 시스템을 그대로 끌고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실. 맞습니다. 네.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다고 사람들한테 당장 보험료 지금 내던 거 2배, 3배 내라고 그러면 그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 그러면 결국은 정책의 방향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보험을 없애야 되는데 아니면 진짜로 보장률을 한 50% 밑으로 떨어뜨려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그 계속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설득을 했으면은 뭐 결국은 그 시행되는 정책 내용이 달라진 건 없지만은 대통령이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받아들이는 면에서 충분히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단순히 어떤 그 정쟁의 도구로만 활용하려고 했다는 게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많이. 맞아요. 예. 아니 그놈의 그 하겠다고 하는 통합의 정치는 언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이딴 식으로 정치질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뭐 그러니까요. 일을 그러니까 요것만 놓고 보면 그렇게 일을 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요걸 안 들여먹을 때 요걸 사서 들어먹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그리고 괜히 이러니까 지금 그 김건희 건보리까지 끄집어 나오고 뭐 장모 부정수급 받았는데 법원에서 그냥
무죄로 풀어줬다고 그걸로도 욕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청와대에서 나름 뭐 해명을 하긴 했던데 네. 뭐 그때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 코바나 컨텐츠 운영할 때 직원들 월급 주려고 본인은 그러니까 그랬다고 하는데 돈을 조금 네. 가져갔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좀 이상한 게 이 건강보험료 내는 게 소득만 가지고 부과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나름 자산가인데 이분이 어. 과연 그거 가지고 7만 원대 건보료 쉽게 납득은 안 되더라고 해명이. 윤석열이 뭐 저기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 다 마누라 재산이다 그런 소리 했잖아. 그러니까. 무슨 사람들을 빙다리 앞바지로 본 것도 분수가 있지. 그걸 지금 혐의라고 내놓냐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애초에 이 조정석 논란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윤석열이 먼저 선빵을 안 쳤으면은 그렇죠. 여기까지 안 번지죠. 네, 거기까지 안 번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특히 문파분들이 분노하시는 지점은 충분히 납득을 하지만은 그 적어도 이게 이제 건보를 후퇴시킨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재고를 해주십사. 좀 더 네. 들여다보고 이제 좀 긴 안목을 가지고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네. 그리고 정말 답답한 말씀이지만 결과가 그렇게 또 금방 나오지 않는다. 그렇죠. 네. 2024년은 돼야 이제 그렇죠. 2023년께 네. 나오니까 네. 뭐 잠시 그냥 지켜봐 주시라.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인트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말씀을 인용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설령 2024년에 그 이제 1년 첫 해 그러니까 그 시행 첫 년차에 이제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그것만 가지고 또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몇 년은 지켜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아무튼 뭐 윤석열이 말족같이 하는 거 이 새끼 말족같이 하냐고는 욕을 하시는 건 저도 충분히 수긍하고 같이 욕을 하겠지만은 건보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려고 한다 그렇게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기는 힘들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 얘기는 뭐 이 정도로 하죠. 네. 예. 그래서 다음에는 전통의 강자 네. 사라지지 않는 우리 기본 갑자기 뜬금포 없이 기본소득이 훅 들어왔어요. 저희가 원래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그렇죠. 저희 영원한 맛집이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네. 예. 오랜만에 이제 용혜인 의원이 네. 기본소득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번 주 초에 이제 11일이었나 용해인 그 의원이 이제 이 관련해서 행사를 한다고 참여해 달라고 이제 그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제 친분 중에도 이거 참가 신청을 하셨는데 빠꾸 먹었다는 분이 있어요. 보니까. 아 뭐야? 그래서 좀 이상해. 이거 왜냐하면은 이 초청 간담회라는 게 이게 이제 행사가 뭐였냐면 12월 14일 날 열린 건데 그 스페인 카탈루냐주 초청 간담회예요. 카탈루냐주에서 이제 기본소득 이번에 실험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관련자 이제 실무자를 초청해가지고 이제 간담회를 한 건데 이게 근데 그 현장 참여도 있지만 온라인 참여도 있거든요. 이제 그 줌으로 다 같이 했는데 근데 왜 그 뭐 장소 때문에 사람을 빠꾸 시켰다는 건지 그분은 그냥 현장 참가만 시청하셔서 그런 건가? 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네. 이제 14일 날 이제 이 초청 간담회를 열었고 주체는 국회 기본소득 연구 포럼 이거 아마 그거 기본소득당이겠지. 국회 기본소득 연구 포럼이니까.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그다음에 기본소득 정책 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고 돼 있는데 이 세 개 단체 사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뭐 그렇죠. 인물 몇 명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괜히 이거 헷갈리게 왜 이렇게 공동 주최라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뭐 그래서 아무튼 뭐 이제 그 각 단체장도 발표를 냈고 그다음에 그 세레이 라벤토스 이분이 이제 카탈루냐 보편적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무국장입니다. 근데 지금 이 명명이 좀 저는 웃겨요.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니. 그냥 이제 번역이 그런 거죠. 유니버설 베이직 인컴이니까. 유니버설 베이직 인컴을 기본소득이라고 그냥 번역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편적 기본소득이라고 번역하면 사실 형용 모순이지. 이게 이거는 저도 기억에 약간 가물하네요. 근데 그리고 유니버설이라는 게 그 지급 대상이 아니라 지금 목적에 관한 지금 목적을 유니버설이라고 명명한 게 아닐까? 아니 모두라는 대상일걸요. 그러니까 아무도 빠짐없이 똑같은 돈을 준다는 의미로. 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처음에 의아했어요. 아니 기본소득이라는 말에 보면 이미 보편성이
내재돼 있는데 이걸 이 앞에 왜 보편적이라는 말을 덧붙이냐. 이게 이제 얘네들도 그 어떤 왜 얘네 그걸 하잖아요. 이제 수당을 가지고 뭐 그쵸. 부분 기본소득인가 네네. 뭐 그런 식으로 네.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굳이 이제 이걸 하는 이거는 완전체. 그러니까 말장난을 하는 건데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기본소득 담론을 지금까지 자기들 스스로가 많이 기본소득 취지를 훼손하면서 이상한 데서 기본소득 갖다 붙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역 모순적 용어까지 만들어내게 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분이 이제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이제 카탈루냐의 현 상황은 어떠냐? 빈곤율이 20%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실업률도 9% 이상이라 가지고 굉장히 지금 좀 이제 살기가 쪼달리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기존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좀 해보려고 많이 시도를 했는데 별로 개선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실험을 하는 취지는 빈곤의 퇴치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위한 소득 보장 정책으로서의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는 이제 이런 그 취지를 가지고 실험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근거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뭐 이전의 기본소득 프로젝트들은 특정 직업군이나 소득군을 대상으로 했고 그 규모도 매우 작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카탈루냐 이 실험이 유럽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시범 사업 중에 가장 큰 규모라고 해요. 5천 명인가가 네. 그건데 대상인데 이게 제일 사이즈가 큰 거구나. 그래서 이제 카탈루냐의 이제 보편적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5천 명의 주민에게 내년 이제 1월 1일부터 2년간 매달 기본소득을 이제 성인은 800유로, 아동은 300유로로 지급하는 사회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00유로니까 대략 한 105만 원 정도 뭐 된다고 하던가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100만 원 정도일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800유로가 이제 카탈루냐의 그 최소 생계비로 이제 책정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 상위 10%한테는 지급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왜 지급을 안 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건 이제 실제 기본소득 도입 시에 이어 연계되는 조세 개혁의 시뮬레이션이 해당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본소득 정책을 실제로 시행하게 되면은 세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부자들한테 왕창 거대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뭐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 말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자면 만약 실제로 기본소득 정책이 시행이 된다면은 부자들한테는 지금 세율의 뭐 2배 이상 혹은 그 매달 이제 800유로만큼 세금을 더 건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라는 거지. 네네. 어차피 거둘 거니까 네네. 안 준다. 실험에서는 안 준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지. 그렇게 세금 올려야죠. 네,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이 스페인에서는 카탈루냐 주의 이제 이 기본소득 실험 이전에 이미 바르셀로나 시에서 이제 한번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바르셀로나도 이 카탈루냐 주 안에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맞아요. 네. 이게 그래서 왜 그 축구 할 때 이 스페인 애들 네네. 레알 마드리드랑 네. 바르셀로나랑 붙으면은 굉장히 경쟁적이고 막 거의 전쟁 수준이잖아요. 이게 카탈루냐 주와 다른 주의 경기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지역 감정 같은 것도 그게 같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르셀로나 그 기본소득 실험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이제 2년 동안 진행이 된 비민 인컴이라고 합니다. 그 프로젝트 명이 민 인컴이니까 뭐 최소 소득이라는 소리겠죠. 그런가 보다. 네. 바르셀로나 아마 최소 소득 그렇죠. 바르셀로나 뭐 이런 최소 의미인가 봐요. 최소 뭐 기본소득 뭐 실험 뭐 그런 타이틀이겠죠. 네. 이제 이건 이제 바르셀로나의 베소스강 근교 10개 지역의 취약계층 1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참여 가구의 사회 경제적 상황 개선을 위해 수동적인 공공정책과 적극적인 사회노동정책을 조합하여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공공정책이 기본소득 지급이고 적극적인 그 사회노동정책은 이제 뭐 그 주로 이제 고용훈련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고용 뭐 알선 취업 알선 뭐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 혹은 이제 뭐 주택 임대 사업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병행해가지고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빈곤 감소 및 개인의 자율성 증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소득 이전 방식의 검증이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특이사항이 지역 상품권으로 이제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 시행 결과는 주민 복지 개선과 우울증 불안 등 정신질환 감소가 오전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 저는 지금 이렇게 항상 결론 도출을 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돈 없어서 우울하고 다들 그 힘든데 돈 먹고 살기 팍팍한데 그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먹고 살 돈을 주면은 당연히 행복해지지. 아, 그럼요. 걱정이 걱정이 많이 감소되지. 그렇죠. 우울함도 많이 사라지지. 이거는 당연한 겁니까? 그 누구한테나 돈 주면은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뭐 당장 제가 뭐 지갑에서 5만 원까지 저 비씨님 주면 비씨님 기분 좋잖아. 당황하겠죠. 당황스럽지만 아니 왜요? 왜요? 뭐 그럼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니까 막 그러고 그러면 좋을 거 아니야. 누구는 돈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치, 이거 확 좋아지지. 뭐 그래서 뭐 이걸 실행을 했더니면은 뭐 전반적인 복지가 증가했다. 복지 증가하죠 당연히. 돈 줬는데. 네. 특히 뭐 경제적 복지도 증가했다. 당연하지. 그다음에 물질적 결핍률이 감소했고 식량 부족에 대한 걱정도 감소했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본업 이외의 수단을 통한 수입의 필요성도 감소했다. 그것도 당연한 얘기니까. 그렇죠, 뭐 그렇죠. 투잡들 일이 좀 줄었다. 뭐 그런 것도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경제적 스트레스 감소에 따른 정신질환 발병 감소와 수면의 질 향상. 뭐 이거 당연한 거지. 그렇죠, 그렇죠.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28% 증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를 쭉 내는데 뭐 갖다 붙이면 다 돼요. 발기부전 감소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니까. 탈모율 감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가능하고. 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어떤 인간의 불행의 근원은 돈입니다. 돈 문제입니다. 근데 돈 문제를 완벽하게 해소를 할 수는 없다고 해도 어느 정도 그 뭐 최소한 먹고 사는데 걱정은 없게 해줄 만큼만이라도 계속 해준다 그러면은 진짜로 많은 것들이 많은 그 안 좋은 것들이 많이 감소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 바르셀로나에서는 이제 취약계층에 실험을 했잖아요. 네네. 취약계층이 아닌 사람들로 갈면은 이 만족도가 28%씩 증가되지 않고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은 별로 만족도가 증가하지 않을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굳이 돈을 줘야 되냐? 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그 거지. 사람들도 만족도가 생기긴 만족도가 있긴 있겠지만은 이만큼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죠. 가성비가 떨어지죠. 네. 그 마치 그 예전에 그 코시국 때 저기 뭐야 우리 그 재난지원금 지급했을 때도 보면은 사실 그 소고기 사 먹는 분들보다 이제 뭐 그게 여윳돈이 돼서 소고기 사 먹는 분들보다 당장에 반찬 사 먹을 돈도 없었는데 그걸로 반찬 사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요긴하게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 그 사람들한테 돈을 몰아줬으면 그 사람들은 더 알뜰하게 썼을 거예요. 그렇죠. 알뜰하게 쓴다는 더 건 오랫동안 더 많은 분야로 그걸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소고기 사 먹는 분들은 소고기 한번 사 먹고 마는 거야. 그렇지. 그거 아니면 달리 쓸 데가 없으니까. 네, 쓸 데도 별로 없고 하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다 이제 마트로 간 거죠. 네. 많은 분들이. 뭐 우리 같이 담배 산 사람도 있고. 그렇죠. 담배. 건강보험료에 일조했습니다. 나쁜 건 아니야.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실험들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그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싶은데 그 비판점을 잡고 싶은 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거 연장선이에요. 돈 주면은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하면 이러한 게 좋다. 그래서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기본소득 논란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거는 어떻게 할 거냐입니다.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그렇게 투입한 만큼 경제적인 효과가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GDP가 그만큼 상승하느냐. 그래서 선순환이 되느냐. 네. 그걸 입증을 해야 하는 거지. 사람들의 그렇지.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거는 하나만한 소리. 그건 다 실험 안 해도 알 수 있어요. 너무 당연해. 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식으로 지금 실험하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려면은 정말 아니면 하려면은 이 실험 구역 안에 이렇게 임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2년 동안 실험을 하잖아요. 네. 카탈루냐주에서 그러면 요 구역 안에 2년 동안 자치부를 새로 만드는 거야 그 안에. 그래서 그 안에서 재정이 돌아가게끔 그 하나의 그 경제계를 구성을 해가지고 과연 이 기본소득만 가지고 순환이 가능한가 그걸 검증을 해야 되는 거지. 무슨 이거 가지고 저기 뭐 사람들이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따져보겠다. 이거는 진짜로 하나만한 실험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그야말로 안 해봐도 아는 거니까 굳이 이걸 돈 들여서 해야 되나. 재원을 어떻게 마련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그 시뮬레이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관한 실험은 지금까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네. 아직까지는 네, 없었죠. 그래서 그래서 참 답답하다. 답답하기도 하고 이거 참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눈 가리고 앙할 거냐. 계산기만 두들겨 보면 답 나오는데 우리나라 지금 카탈루냐 주처럼 하려면은 전 국민 대상으로 하려면 600조 들어갑니다. 이 600조 아주 맨날 저희가 말씀드리는 숫자긴 하지만 네. 게다가 일단 이 카탈루냐주 시범 사업이 네. 뭐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됐어요. 아직까지 그렇습니까? 네. 여기 그 이분이 오마이뉴스와 가진 인터뷰에 나온 거예요. 네네. 2년의 시범 사업 예산이 약 8,500만에서 9천만 유로가 필요한데 네. 카탈루냐 정부가 예산을 제공하는데 예산안은 네. 카탈루냐 의회에서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통과됩니다. 근데 여기 아마 저기 선거로 지금 세계 정당 연합 정부가 구성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세계 정당이 아마 요거 다 지금 찬성하는 입장일걸요. 그래서 아마 그러면은 뭐 통과, 거의 통과는 될 기정사실인가 겁니다. 보네요. 통과 됐거나 아니면 통과가 될 겁니다. 막. 네. 그럼 통과까지는 무난히 되고 네. 이놈의 이제 계산기를 한번 이제 두드려 봐야 되는데 네네. 이제 5천 명이 대상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얘네가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1년에 600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해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만약에 전체 이제 실험이 아니야. 카탈루냐주 주에 전체로 딱 시작을 하면은 카탈루냐주 인구가 767만 정도 됩니다. 네네. 그러면은 연 92조 원이 필요해요. 네. 같은 규모로 하면은 네네. 이게 그럼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카탈루냐주의 그 GDP가 네. 2,400억 유로 정도 돼요. 네네. 그럼 카탈루냐주 그 전체 인구에다 적용을 하면은 652억 유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GDP에 대한 비율로 우리나라에 적용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거의 600조, 그러니까 516조 정도 되는 사업이에요. 네네. 이런 사업이 없지.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지. 지금 이제 660조인가 그런데 우리나라 그렇죠. 1년 예산이 건강보험 다 때려치고 이게 가는 거야. 그거 보면 다 국가 기능 거의 대부분을 손 놔야 돼요.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다 손 놓고 이거에 몰빵을 해야지 가능한 수준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 지금 실험하는 게 무슨 의미겠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돈 주면 행복하다니까요. 용현 씨 지금 국회에 들어가서 그 월급 따박따박 받으니까 옛날에 시민운동 할 때보다 더 행복하지 않아요? 그때보다 월급 몇 배 받을 텐데.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구든 돈 받으면 행복합니다. 그거는 실험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왜 실험하는지 난 그래서 모르겠다니까. 국회의원들은 이런 걸 더 좋아할지도 몰라. 뭐 한 번에 한 10년씩 할 수 있게 해준다던가. 국회의원 임기를 4년이 아니라 10년 하는데 대신 무급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안 하기 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올 때 좋은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갑자기 돈 얘기하니까 이 파리피플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그래서 예. 진짜 얘네들 개딸들 얕봤는데 얕보지만은 못하겠다. 네. 네. 그 12월 9일날 김의겸이 이제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올해 그 후원 계좌 꽉 찼다고. 아유, 어그로 끈 보람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확실히 어그로 끌어서 후원 계좌 채웠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 김의겸 후원금 계좌가 9,928만 원 찼어요. 그러니까 다 못 채고 끝냈어요.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연말 가기 전에 1억 5천을 다 채운 거야. 게다가 또 그 수많은 뭐 김남국, 네. 박주민 네. 뭐 이런 애들 아직 안 찼다고 더 채워달라고 이런 SNS 얼마 전까지 올렸잖아요. 그런 거 비하면은 김의겸이 그렇죠. 이런 말 네. 할만하죠. 네. 그래서 이 파리피플즈 제대로 했다. 요 관련해서 지금 윤영찬 의원 후원 계좌도 다 안 찼다고 합니다. 빨리 채워야 되는데. 모파분들이 많이 이제 밀어주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뭐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 그렇죠. 김의겸이 찾는데. 그렇죠. 뭐 윤영찬 의원은 그래도 어떻게든 우리 입장을 많이 대변을 해주셨으니까. 뭐 아직까지 혹시 이제 그 후원 안 하신 분들 중에 정치인 후원 다들 이제 학을 떼고 안 하시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윤영찬 의원은 충분히 제가 이제 후원 독려를 해드릴 만큼 뭐 일을 그래도 자기 자리에서 일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더 탐사도 얘네들도 좀 근래 들어갈 슈퍼챗 장사 엄청나게 했다고 해요. 아이고.
잘들 땡기는구나. 네, 이것들이 다 이제 저희 한동훈이랑 싸우네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요. 어그로 끌면서 돈을 많이 땡겼는데 이제 11월 21일 그 미디어오늘 기사가 나왔어요. 더 탐사 기자 한동훈 주고 100m에 접근 말라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게 이제 그 12월 10일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제 그 스토킹 관련해 가지고 접근금지 명령을 이제 더 탐사에 내린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강진구 기자 더 탐사 대표 네. 그 양반한테 이제 한동훈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네, 서면 경고랑 그다음에 이제 내년 2월 9일까지 피해자 주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등을 이제 명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 집 앞으로 쳐들어간 것 때문에 그런가 봐요. 네. 이게 이제 검사가 애초에 이제 그 스토킹 행위로 이제 기재한 사안들은 두 가지 그 차량 쫓아간 거랑 그다음에 이제 일요일 날 집에 찾아간 거 두 가지 다른 스토킹 행위로 이제 법원에 제출을 했는데 법원에서 인정을 한 거는 집에 찾아간 거, 그만 인정했고 그다음에 이제 차량 추적한 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기자와 공직자라는 지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실 여부는 수사 중이어서 아직 진위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 행위자가 따라다닌 차량은 법무부 장관 공무 차량이라는 점, 피해자가 의혹 당사자인 공직자라는 점,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혹 당사자인 공직자에 대한 언론 취재 자유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 지나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나머지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 또는 범죄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스토킹이 아니다. 공무 차량인 게 중요한 거네요. 네. 그 차를 따라다닌 걸로는 스토킹. 그거 타고 다니면 이제 공무 중인 거니까. 그렇죠. 뭐 그거는 네. 취재할 수 있다 네. 이런 입장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같은 취지로 보면 지금 한동훈 집에 대해서는 접근 금지가 내려졌는데 한동훈 그 차량 기사 있잖아요. 네. 기사랑 그 차량에 대해서는 접근 금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같은 취지란 얘기죠. 근데 이제 그 집에 들어간 것 같은 경우는 스토킹 행위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제 피해자 주거는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도 함께 동거하는 곳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주거 안전과 평온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취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뭐 김호준은 뭐 집에 들어온 것도 아니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정이 안 됐다는 거죠. 법원의 법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죠. 아니 가족이 있는데 그. 네. 이런 집 접근 금지 처분이 내리니까 강진구 기자가 말하기를 이번 법원 결정은 청담 게이트 진상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만큼 가족과 사는 자택 접근 취재에는 제한이 필요하나 한 장관을 찾아가 취재하고 문자 전화 등 연락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언론 자유 침해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무등 지급한 거지. 그러니까 이 지금 법원의 판단을 봐도 사실 그 차량 따라다니는 것까지는 허용할 수 있다. 허용해야 된다. 근데 집에 찾아간 건 선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일요일 왜 집에 찾아와서 그 지랄을 하냐고. 그러니까 그 법무부 앞에 가서 뻗치게 하라니까 몇 번 얘기해야 그렇죠. 돼. 그리고 지금 그래 뭐 청담 게이트 취재를 위해서 그렇다고 칩시다. 청담 게이트 취재를 하는데 왜 집은 왜 가야 되는데 대체? 그러니까요. 뭐 집에 가서 뭘 할 건데? 뭐 집에 들어가서 압수수색 할 거야? 슈퍼챗 땡기라. 그러니까 지금 요 이제 강진구의 그 이 말을 보면은 단순히 이제 주거 100m 접근 금지만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전화도 걸지 말고 문자도 보내지 마라. 그렇게까지 차단 명령을 받은 모양인데 이거 지금 자성자박이지. 지무덤 지갑한 거지 그냥. 애초에 그렇게 오버하지를 안 하고 그냥. 그래 뭐 사실 저는 그 차량 따라다니는 것 가지고 스토킹이라고 말하는 건 저도 좀 무리가 있다고 봤어요. 그게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데 이제 집에 찾아간 건 진짜 선 넘은 거죠. 근데 얘네는 그 차량도 이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네. 왜 그날 술자리는 못 쫓아갔을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되게 무능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게 말입니다. 사나이가 칼을 뺐으면 무라도 잘라야지.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제 강준구가 그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이 판결을 두고 뭐 한동훈이 졌다고 막 또 말하는 개딸들이 있더라고요. 파리쿡 게시판에 이제 올라온 글인데 참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체 뭘 보는 건가? 뭐 글자를 이해를 하긴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보고. 예. 뭐 그냥 합리적이잖아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한동훈이 질 수도 있었어요.
그 강진 그 일요일을 찾아가지만 않았으면 한동훈이 졌어요. 그치. 네, 그러면 네. 딱 깔끔하게 지는 네, 거죠. 깔끔하게 지고 한동훈이 망신당할 수도 있었는데 자기들이 자기 무덤 파서 지금 개망신을 역으로 당한 거, 되치기 당한 거지 말하자면. 근데 이거 가지고서 한동훈이 졌다고 얘기한 사람들은 뭘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보고 싶은 것만.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머저리들이 왜 이렇게 늘어났냐? 그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사람이 이제 김어준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말 들어서 이건 저는 제 나름의 새해 선물입니다. 저한테는 이게. 이제 뭐 김어준이 TBS에서 하차를 한다고 합니다. 결국. 예, 그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그 김재원이 출연해가지고 뭐 거취를 정하셨다는 것 같은데 말니까 아무것도 정하지 않은 것 마냥 네. 막 이렇게 둘러댔던데 네. 뭐 확정됐네요. 그러니까 12월 10일 뉴스공장에서 이제 김어준이 직접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앞으로 3주 동안 더 진행한다. 올해 말까지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원래는 20년은 방송을 하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그 이해찬이 그 20년 집권하는 거랑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했나 봐. 후루짝이 그렇게 맞았었나 봐요. 그럴 수도 있겠네. 네. 뭐. 내가 20년 하면은 민주당 20년 집권 만들어 줄게 뭐 이랬는지도 모르지.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충분히. 그래서 뭐 원래 그러려고 했는데 뭐 아직까지 이제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가지고 뭐 연말까지만 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또 주진우랑 신장식 이 양반도 이쪽 계열인가? 그런가 봐요. 얼굴은 좀 약간 낯이 익더라고요. 뭐 네. 신장식 이 양반은 이제 민주당에 있었고 정의당에도 있었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뭐 지금은 정치는 은퇴를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무튼 주진우랑 신장식 이 양반들도 이제 11월 30일까지 하고 이제 하차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다 같이 내려가는구나. 네, 관련된 신장식은 이제 항의와 연대 무엇보다 TBS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잡은 작금의 인질극에서 인질을 먼저 살리기 위한 선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진우는 뭐 특정 프로그램이 있다고 조직의 밥줄을 끊는다. 최악의 언론 탄압의 단면이다. 오세훈 시장을 언론 탄압의 주인공으로 기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럼 주진우가 이렇게 말을 했으면은 이 말을 뒤집으면은 박원순 시장을 언론이랑 야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맞지 뭘. 돌아가신 분 가지고 할 말은 아니요. 아니지만. 근데 야합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런 게 또 정작 박원순 시장은 또 이 방송에 덕을 그렇게 못 봤어요. 뭐 이재명만큼 덕을 못 보긴 했죠. 뭐 별로 출연도 별로 못했고 별로 띄워주지도 않았고 얘네들이. 그 대신에 뭐 너무 지켜줬잖아. 박 시장이 애초에 그 서울시장 처음 당선된 게 얘네들 공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면 또 나름대로 또 뭐 그러니까 기브앤테이크 적인 면이 없는 건 아니네 또. 자 그래서 뭐 어쨌든 근데 이 자식들 그러면은 니네들이 출연료를 뭐 한 두세 달 받지 말든가. 그러니까 나 같으면은 정말 이 자리가 중요하고 이렇게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나 같아도 그런데 출연료 내가 그냥 난 벌만큼 벌었으니까 무급으로 뛰든가 아니면은 무급으로 뛰면 좀 그러니까 출연료 한 90% 삭감할게. 같이 버텨봅시다. 뭐 이렇게 해보든가. 90% 삭감할게. 그러면 그럼 진짜 이거야말로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 소리를 할 만한 소리가 되는 건데 이 새끼들은 돈은 많은데 가오가 존나 없어요. 그 말씀 좀 나 같아도 이제 그렇게 하겠다. 그럼 난 출연료 뭐 1,000원만 받지 뭐. 그러니까 나 돈 많아 막 이러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방송하는 줄 알아? 그러고는 그렇지. 존나 멋있지 않냐 그러면 나 자스베이다로 땡기면 돼 막 막 이렇게요. 진우야 같이 가자. 맞아. 돈은 여기서 벌자 막 그러고 막. 그거 뭐 돈 안 받고 쳤는다고 하면 그러면 진짜 폼나지.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같이 버텨보자 그러면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말이야. 아무튼 이제 그래서 뭐 주주는 언론 탄압으로 징징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TBS 노조들이 이제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이게 이제 13일날 오마이뉴스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정환 TBS 노조 위원장이 여기 이제 제1노조 TBS 노조 두 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1노조 노조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김어준 등이 하차하는 것이 TBS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어찌됐든 문제가 있던 프로그램이었고 뭐 100% 공정하다고 규정지을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언론 탄압이라고 이분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또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하차를 미리 상의했던 건 아니었고 뭐 그렇다고 또 TBS 편성국이나 제작진이 또 하차라고 압력 줬던 것도 아니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러니까 김호준 얘네들은 제작진들한테 미리 얘기도 안 해줬었던 거야? 이 얘기대로면 방송 끝내는 것도 그냥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조정훈 전국 언론 노조 TBS 지부장 여기 이제 제2 노조인데 여기가 이제 전국 언론 노조니까는 그 민노총 쪽 네, 노조 라인인가 보네요. 네. 여기 이제 아무튼 이 지부장은 말하기를 뭐 TBS 지원 폐지 조례와 예산 삭감 등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가 언론 탄압을 해온 것은 맞지만 진행자 하차까지 노조가 코멘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하차하는 것은 진행자들이 계속 고민을 해왔을 것이고 공식적으로 밀어내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을 두고 언론 탄압이라 하기는 어렵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리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새 대표가 오면은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뭐 그렇게 전망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양대 노조들은 뭐 김호준 이 주진우 하차를 그렇게 막 뭐 반대하거나 서글퍼하거나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너무 많이 봤잖아, 얘들이. 그렇지. 뭐 출연료 다 땡겨간대 이 새끼들 뭐. 거기 그 스태프들 얼마나 받겠어요, 그분들이. 그리고 아무튼 이걸 언론 탄압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동안에 언론이랑 서울시장이 야합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주진우 씨.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하고 말을 하시라고. 무슨 언론 탄압이야 이게. 하여튼 얘네들은 내로남불이 아주 그냥 몸에 뼛속까지 그냥 스며들어 있어가지고 부끄러운 줄을 몰라. 그럼 뭐 맨날 그 쪽팔리지 않게 살자고 그러더만 이 인간은. 그 쪽팔리지 않게 살자 뭐 돈이 없지 가오가 없네 그런 소리 하더니면. 겁나 쪽팔리다 진짜. 그 여성 전용 주차장에 차나 대고. 아 진짜 쪽팔려 진짜. 아 진짜 쪽팔린다. 진짜.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 이승환이 준 거잖아. 아니 그 뒤에 새로 자기가 또 차차 구입했다고 그런 거 같은데. 그래요? 네. 그렇구나. 자 이제 마지막으로 평산마을 소식을 봅시다. 12월 10일 날 좀 이제 그 슬픈 소식이 하나 있었죠. 네. 이거 좀 읽어주시죠. 네. 오늘 마루가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아침 산책 중에 스르르 주저앉았고 곧 마지막 숨을 쉬었습니다. 고통이나 신음소리 없이 편안한 표정으로 갔습니다. 산책길에 요즘 즐겨 먹던 떨어진 홍시감을 맛있게 먹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산책을 함께하고 숨을 거둘 때 쓰다듬어 줄 수 있었으니 매우 다행이었습니다. 마루는 내가 참여정부를 마치고 양산 매곡 골짜기에서 살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긴 세월 격변의 기간 동안 우리 가족의 든든한 반려였고 많은 위로와 행복을 주었습니다. 내게는 더없이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마루는 매곡 골짜기에서 제일 잘생기고 위험 있는 수컷이었고 이세도 많이 퍼뜨렸습니다. 매곡 골짜기의 흰 개는 모두 마루 새끼라고 이웃 사람들이 말할 정도였고 전국 곳곳으로 입양되어 가기도 했습니다. 매곡이 뒷산, 대운산 자락을 마음껏 뛰어다녔고 청와대에 살면서 북한 풍산개 고미와 사랑을 나누고 남북 합작을 만들어내기도 했으니 그만하면 잘 산 현생이었습니다. 마루는 화장하여 우리 집 마당 나무 사이에 수목장으로 묻혔습니다. 마루야, 고맙고 고맙다. 다음 생이 있다면 더 좋은 인연, 더 좋은 관계로 꼭 다시 만나자. 잘 가라. 네, 뭐 굳이 이제 그 10일날 마루가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이거 저희 녹음하고 나서 이게 이제 그 12월 10일 토요일 오후 한 4시 40분경인가 이제 대통령이 올리신 글이거든요. 네. 저희 그때 이제 녹음 마치고 막 집에 가던 그 시점이었죠. 네네.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마루가 세상을 떠나겠는데 사실 이제 그동안 노견이라 가지고 기력이 많이 약해져서 쇠한 모습을 많이 보였었고. 네, 맞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마음의 준비를 하셨을 것 같아요. 평산 내려가신 이후에 보면 산행하는데 마루가 따라간 적이 없잖아 한 번도. 그렇죠. 왜냐면 토리가 무릎도 안 좋고 네. 마루가 원래 이제 강아지들 많이들 그러니까 네. 그 나이 들면은 이제 무릎이 좀 안 좋거든요 관절이. 네네. 그리고 또 그 부쩍 이제 그 간간히 나오는 사진들 봐도 많이 이제 노견은 많이 늙었구나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 그래서 대통령도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뭐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그 이제 마지막 모습을 대통령이 함께 하셨다는 게 사실 그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복이라면 복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게 그 바깥 생활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집에 이제 그 반려견이 혼자 죽어버린 경우도 있고 그런데 뭐 그런 거에 비하면은 같이 산책 중에 이렇게 이제 떠난 게 뭐 마지막으로 이제 보낼 수 있는 그런 거에서는 좀 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면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마루도 마지막으로 한번 기운을 내 가지고 네, 대통령님이랑 이렇게 산책을 한번 이렇게 돌고서 떠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마지막 가는 모습을 그 찍은 사진이 몇 장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문다희 씨가 그 페이스북에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셨던데, 그러니까 이제 뭐 토리도 같이 가다가 마루가 이렇게 탁 주저앉으니까 이제 대통령님이 이제 알아보시고 이제 그 때가 되었구나 알아보시고 이제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토리도 옆에 앉아 있고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뭐 저희한테도 마루가 사실 좀 되게 그 많이 좀 친근하잖아요. 우리 개도 아닌데 네.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랬고 그러기도 했고 뭐 개인적으로도 마루가 뭐 저한테도 이렇게 좀 즐거움을 준 것도 있기 때문에 뭐 그동안 고마웠다라고 정도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걸 가지고도 또 얘기들 어떻게든 또 이제 험한 소리 못 해가지고 안달인 그런 언론도 있었고 뭐 SNS에 이제 또 관종인지 뭐 쿨게인지 저쪽 지지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각종 이상한 군상들이 있었는데 굳이 뭐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그 소개해서 뭐 좋을 거 뭐 있다고. 근데 이제 이거랑 관련해 가지고 또 굳이 연계지어 가지고 또 기사를 썼어요. 보면은 이게 중앙일보 이 기사는 소개를 해야겠는데. 이제 기자 이름을 굳이 언급을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기사 소개를 해도 기자 이름 언급을 잘 안 하는데 언급하는 경우는 대부분 안 좋은 케이스죠. 그렇죠, 그렇죠. 중앙일보 김준영 기자가 쓴 기사인데 제목부터 짜증납니다. 이제 문다혜 선 넘었다. 이재명 지지자들 문 달력 보이콧 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린 그 이제 문다혜 씨 및 이제 이 지금 요걸로 이것 때문에 결성된 단체 같은데 다다라는 단체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텀블벅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했죠. 달력 프로젝트. 당신과 함께라면 이런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지난주에 저희도 그 프로젝트 취지를 저희 방송에서 소개를 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수익금 일부는 유기견 보호단체인 꽃순내 지킴이와 유기견 없는 도시 두 곳에 기부될 예정이라고 이제 이렇게 명시를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그랬는데 이제 이번 주 들어서 그 문구가 삭제가 됐어요. 갑자기. 그래서 기자 표제문 보면 마치 이제 무슨 표제는 그 표제하고 다른 얘기구나.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삭제가 됐냐. 뭐 그래서 이제 뭐 무슨 이 돈 이제 그러니까 돈 챙기고 돈 챙기고 틀리는 거 아니에요. 일종의 먹튀처럼.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이제 기사를 써나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텀블벅 자체가 이제 그게 안 된다면서요? 네, 이게 텀블벅 심사 기준이 그 기부를 위한 목적으로 모금하는 프로젝트는 개설할 수 없고 이제 왜 그걸 금지를 했냐면은 텀블벅의 설립 취지 자체가 창조적인 시도를 위한 자금을 모으는 것을 이제 설립 취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해서 그 인터뷰를 땄는데 보면은 이제 저희가 텀블벅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소개글을 올렸고 그래서 이제 9일날 텀블벅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펀딩 목적 달성 후에 남는 금액을 기부하는 거는 뭐 창작자의 재량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애초에 얘기했던 대로 기부는 그대로 진행할 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사실은 좀 그렇긴 해요. 그래서 보면은 텀블벅 그 서비스 이용 약관에 보면은 19조 사항에 창작자는 수령한 기금액을 프로젝트 창작의 목적 달성 및 발송을 위한 경비로만 사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게시한 내용과 다르게 이행하는 경우 후원자들로부터 법적 청구를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어서 그 실제 기부를 내도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저도 처음에 보고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요 규정이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후원자로부터 법적 청구라고 돼 있습니다. 그 뭐 텀블벅이 태클 거는 게 아니면 후원자분들은 애초에 이거 기부되는 거 알고 후원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후원자들이 딱히 태클 거리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이걸 보고서 이제 이상한 애들이 다시 또 빠졌다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지. 그렇죠. 뭐 그런 건 좀 태클 걸려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게 싫으면 그냥 취소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들은. 이 기사에서 좀 고약한 지점은 이건데 사파 달력에 대한 잡음도 생겨나고 있다. 그러면서 달력 사파가로 소개된 뭐 이제 이분은 저희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닉네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건 신문 기사에 실을 만한 그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개인 신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페블깨비님 닉네임을 기사에 그대로 노출시켰어요. 그러면서 페블깨비님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지지자라는 이유에서 이제 개딸들이 지금 죄를 들고 일어났다 그렇게 이제 기사를 내보낸 건데 그러면서 이제 왜 페블깨비님이 이낙연 대표 지지자냐? 그래서 이제 그 트윗 목록에 보면 이낙연 대표랑 윤영찬 의원 및 이낙연 지지층인 더 레프트 백광현 등이 있다. 뭐 이거 TMI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니 사실 보도가 아닌 건 아닌데 네. 뭐 이런까지 굳이 그러니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페블깨비님이 이제 연 대표님 지지자니까 이제 뭐 제명이나 뭐 컬리앙 등 친명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달력 취소하는 게 좋겠다 등 취소 동료가 쏟아지고 있다. 뭐 이재명 대표를 비방하는 무리에게 단 한 푼이라도 가면 안 된다 등의 비난글도 올랐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뭐 그 엑소더스가 일어날 것처럼 취소 이제 그 후원 취소가 이제 왕창 쏟아질 것처럼 그렇게 기사를 썼는데 요 기사 작성할 시점에 보면은 모금액이 한 8, 9천만 원 선이었어요. 근데 기사가 나오고 나서 지금 제가 요 대본 쓰던 새벽 5시 확인을 해봤거든요. 오늘 새벽 5시 지금 1억 5,200만 원입니다. 이제 거의 다 찼나 보네. 이 정도인가 보다. 1억 5천. 예, 내일까지인데 아마 여기 아마 거의 한 1억 5천에서 6천 사이가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속도가 많이 느려졌네요. 요 기사 나오고 나가지고 한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확 뛰었어요. 기사 나와서 연말 바로 1억 넘어왔거든요. 사람들 빡쳐가지고 그러면서 막. 그 결국은 중앙일보가 네거티브 마케팅을 해준 거야. 마케팅 꼴이 된 거야. 그리고 이 달력이 또 보면은 그 마루 사진으로 그래 일러스트도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마루 표정을 웃는 표정으로 리터칭했다고 그거 가지고 시비 거는 기사 떴더라 또. 아 정말 시비 걸 것도 많다 진짜. 그 사진 가지고 일러스트 할 때 그럼 사진이랑 똑같이 그려야 된다는 법 있나? 그러니까. 리터칭 동물한테 표정 주는 게 그게 뭐가 어때서? 그래서 참 별거 가지고 다 지랄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 달력 프로젝트 가지고 뭐 정치적 논란을 일으킨다고 이거 가지고 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민주당 의원도 있더라. 지금 이름 까먹었는데. 이게 정치적 논란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대통령님이 이건 뭐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문다혜 씨가 이제 말하자면 대통령님 지지자 중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드러내고 나설 만한 입장이 되는 분이기 때문에 문다혜 씨가 총대 메고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문다혜 씨가 하면은 누가 태클 걸 수도 없잖아. 딸내미가 아버지 사진 가지고 달력 만들겠다는데. 그래서 그런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걸 가지고 대통령님 또 괜히 멱살 잡으려고 드는 인간도 있고 그래서 참 뭐하는 짓인가 싶습니다. 아 니네가 만들라고 이재명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달력이나 하나 만들어. 그래서 이제 그것도 관련해서 제가 이제 트윗에 찾아서 올렸었는데 그러면 이재명 관련 텀블버 프로젝트는 어떻게 됐을까? 과거에 보니까 이재명 잼칠러 인형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1,000만 원 정도 그게 프로젝트 시작 금액이 1,000만 원이거든요. 네. 되게 세게 잡았어. 이 달력 같은 경우는 200만 원으로 잡았거든요. 시작 금액을. 그러니까 200만 원 차면 그때부터 프로젝트가 돌아간다고 하는데 잼칠러 인형을 1,000만 원으로 잡아놨는데 무슨 깡으로 그렇게 잡았는지는 모르겠는데 1,000만 원으로 잡아가지고 1,050만 원인가? 턱걸이로 넘어가지고 겨우 프로젝트가 성사가 되긴 했어요. 근데 참가 인원만 봐도 지금 이 달력 프로젝트의 한 20분의 1 정도? 뭐 한 100명 되나? 아니 200명? 아니지 왜 이렇게 계산을 못하냐? 250명 정도 된 건가?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여기 한 5,000명 정도 되니까. 예. 그래서 참 그 문파들 숫자 얼마 안 된다고 이해찬이 그렇게 비웃더니면은 뭐 개딸들 숫자도 더 안 되는 것 같고. 얘네들이 다 김어준한테 돈 쓰느라고 이재명한테 쓸 돈이 없어. 그래서 저는 그때 김의겸 후원금 다 찼다는데 저것도 좀 몇 명이 몰빵해서 준 건 아닌가 그런 의혹을 가집니다. 그럴 만한 돈이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개딸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 거기 지금 정신이 없을 텐데. 모르지 뭐. 누가 알겠어.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네. 내일 엄청 춥다고 하죠. 영하 거의 15도까지 내려간다고 오늘도 하는데. 지금 간만에 토요일 아침에 이러고 이제 좀 춥게 코트 길 세우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트라우마 다시 되살아났어요. 어떤 트라우마요? 작년 겨울도 그렇고 재작년 겨울도 그렇고 이 겨울만 되면 또 길바닥 나가가지고 달달 토요일만 되면 길바닥에서 달달 떨었잖아 나는. 아, 그랬죠. 네. 갑자기 그 트라우마가 떠올랐습니다. 올 겨울은 참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이렇게 그냥 녹음이나 하고 녹음실에서 네, 길바닥 안 나가도 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좀 나가라. 좀 열심히 나가고 있나? 거기는 하고 있을 거예요. 하고 네. 있는데 얼마나 나온지는 모르지 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네. 간절하게 하십시오. 열심히. 가늘하게도 잘 안 돼. 네. 잘안 되지만 좌절하지 마시고 또 민폐는 끼치지 마시고 주변에 이제 좀 장사도 많이 좀 물건도 많이 팔아주시고 쓰레기는 잘 치우고 네. 그러고 그런 그 집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본을 잘 지키는 집회 네. 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소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